청소부인 줄 알고 한 여성에게 썩 꺼지라고 폭언을 한 교만한 고위 간부가 알고 보니 그녀가 자신의 부대에 부임한 최초의 여성 투스타 사단장임이 밝혀지면서 펼쳐지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전방을 지키는 최정예 부대 백호사단. 그 이름만으로도 적에게는 공포를, 국민에게는 무한한 신뢰를 주는 강철의 부대였다. 사단의 참모장인 박진철 대령에게 백호사단은 그의 군 생활 전부이자 자부심 그 자체였다. 뼛속까지 군인인 그는 강한 군대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위계 질서와 땀으로 증명되는 강인함에서 나온다고 믿었다. 그의 신념은 수십 년간의 군 생활을 통해 단단하게 굳어진 바위와도 같았다. 그 바위에는 군대는 남자의 세계라는 명백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박 대령의 하루는 사단 내를 흐르는 공기마저 통제하려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의 눈에 비친 사단의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어야 했고 모든 병사는 완벽한 군인상에 부합해야 했다. 특히 그는 여군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신념을 더욱 확고히 하곤 했다. 행정 업무나 보급 지원. 그가 생각하는 여군의 역할은 거기까지였다. 전투부대의 지휘관, 특히 백호사단과 같은 최전방 부대의 지휘관 자리에 여성이 오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군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 여겼다. 참모장님, 사단장님, 이 취임식 준비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부관의 보고에도 박 대령의 미간은 펴질 줄 몰랐다. 며칠 전부터 사단 전체가 술렁이고 있었다. 새로 부임할 사단장에 대한 소문 때문이었다. 육군본부에서 내려온 소식은 단 한 줄, 신임 사단장 부임. 그 외에는 철저한 보안에 붙여져 있었다. 이례적인 일이었다. 보통은 새로운 지휘관의 경력과 출신에 대한 정보가 암암리에 퍼지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안개 속에 가려진 듯 아무것도 알려진 바가 없었다. 본부놈들 아주 신났지. 우리를 시험해 보려는 건가? 박 대령은 혼잣말을 내뱉으며 창밖을 보았다. 연병장에서는 이 취임식 예행 연습이 한창이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제식 동작을 보는 것은 그에게 큰 안정감을 주었다. 저것이 바로 군대였다.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 따위는 거대한 조직의 통일성 아래 말끔히 지워지는 곳. 그는 새로 올 사단장 역시 자신과 같은 신념을 가진 진짜 군인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래야만 백호사단의 명예와 전통이 흔들리지 않을 터였다. 오후에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던 간부 휴게실. 박 대령은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그곳을 찾았다. 땀과 흙먼지 그리고 짙은 남성들의 채취가 배어있는 휴게실은 그에게 집무실만큼이나 편안한 공간이었다. 소파에 몸을 기대려던 그의 눈에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낯선 여군이 들어왔다. 전투복 차림이었지만 계급장도 소속 부대 마크도 없는 깨끗한 군복이었다. 아마도 이 취임식 지원을 위해 파견 나온 본부 소속 행정병이겠거니 박 대령은 지레짐작했다. 여군은 주변의 소란스러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그 모습이 박 대령의 심기를 건드렸다. 모두가 새로운 지휘관을 맞이하기 위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 시간에 일개 지원병이 한가롭게 독서를 즐기는 것은 군 기강의 해이를 보여주는 것만 같았다. 박 대령은 여군에게 다가가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이. 여군은 천천히 책에서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평온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다. 박 대령은 그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상급자를 대하는 긴장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뭐 하는 건가? 휴게실 청소 상태가 영 엉망이던데. 당번병들은 다 어디 가고. 그는 일부러 여군의 손에 들린 책을 곁눈질하며 말을 이었다. 책 읽을 시간이 있으면 주변 정리나 좀 하지. 여기저기 먼지 쌓인 거 안 보이나? 청소 끝나면 다른 볼일 없으면 이만 나가보도록 해.
명백한 무시이자 하대였다. 박 대령에게 그녀는 그저 청소나 해야 할 존재에 불과했다. 여군은 아무 대답 없이 박 대령을 잠시 응시했다. 그리고는 이내 시선을 책으로 돌렸다. 그 침묵이 박 대령에게는 불복종으로 느껴졌다. 내 말이 안 들리나? 그가 목소리를 높이려던 순간 부관이 다급하게 휴게실로 들어왔다. 참모장님, 찾았습니다. 신임 사단장님께서 잠시 둘러보신다고 하셔서. 부관의 말은 거기서 끊겼다. 그의 시선이 박 대령과 그 앞에 서 있는 여군에게 닿았기 때문이다. 부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박 대령은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여군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책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는 박 대령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청소는 잠시 후에 하지. 박진철 대령. 지금은 그대와 함께 사단 현황을 좀 둘러봐야 할 것 같으니. 그 순간 휴게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박 대령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굳건했던 신념의 바위에 예리한 칼날에 의해 깊고 선명한 균열이 생겨나는 순간이었다. 그 여군, 자신이 방금 전까지 청소나 하라며 모욕을 주었던 그녀가 바로 백호사단의 새로운 지휘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었다. 연병장의 도열한 수천의 병사들 위로 폭염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며칠간 공들여 준비한 이 취임식은 군의 생리처럼 장엄하고 절도 있게 진행되고 있었다. 단상 한편에 선 박진철 대령의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그의 시선은 단상 중앙으로 향하는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이지혜. 방금 전 군단장으로부터 부대기를 건네받고 백호사단의 새로운 지휘관이 된 여자. 박 대령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불과 1시간 전 휴게실에서의 일이 꿈처럼 아득했다. 청소나 하라던 자신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대한민국 최정예 사단의 참모장이었다. 수많은 부하들을 호령하고 작전과 훈련을 진두지휘하던 그였다. 그런 그가 자신의 새로운 직속 상관이자 사단의 최고 지휘관에게 군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모욕을 안겨준 것이다. 끝났다. 그의 군 생활은 여기서 끝장이라고 절망적인 생각이 온몸을 휘감았다. 보복, 징계, 불명예 저녁. 가능한 모든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차라리 이글거리는 태양이 자신을 재로 만들어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때 연병장 전체를 울리는 맑고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지혜 사단장의 취임사였다. 나는 오늘 영광스러운 백호사단의 지휘관으로 부임하면서 먼저 전사한 영웅들의 넋을 기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장병 여러분께 무한한 신뢰를 보냅니다. 목소리에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박 대령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다. 단상 중앙에 선 이지혜 소장은 작지만 강인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준비된 원고에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연병장을 가득 메운 병사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말을 이어갔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험준한 전방 사단을 이끌 것이냐고. 또 어떤 이들은 나의 리더십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하고자 합니다. 군인의 능력은 성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박 대령의 가슴을 내리치는 듯 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편협한 생각을 꾸짖는 질책처럼 들렸다. 군인의 능력은 오직 조국에 대한 충성심, 전투에 승리하겠다는 강한 의지, 그리고 곁에 있는 전우를 지키겠다는 뜨거운 동료애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성별이나 출신, 배경을 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눈에 담긴 군인으로서의 열정과 헌신만을 볼 것입니다. 백호사단은 그 이름에 걸맞게 가장 용맹하고 강한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강함은 단순히 상대를 압도하는 힘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취임사는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과도 같았다. 연병장을 뒤덮고 있던 의심과 불안의 공기가 조금씩 걷히는 듯 했다.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여자 사단장이라는 호기심으로 바라보던 눈빛들이 점차 존경과 기대로 채워지고 있었다. 이 취임식이 끝나고 새로운 사단장과 주요 간부들의 상견례 자리가 마련되었다. 박 대령에게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은 시간이었다. 그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가장 구석진 자리에 서 있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비껴가지 않았다. 참모장. 이지의 사단장이 그를 불렀다. 박 대령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뻣뻣하게 굳은 몸을 이끌고 그녀 앞으로 다가갔다. 참모장 박진철 대령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이지의 사단장은 그를 잠시 말없이 바라보았다. 휴게실에서 보았던 그 평온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눈빛은 박 대령에게 거대한 심연처럼 느껴졌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이 자신을 빨아들이는 것만 같았다. 주변의 모든 간부들이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두가 휴게실에서 있었던 일을 전해 들었을 터였다. 이제 곧 신임 사단장의 불호령이 떨어지고 참모장의 군 생활은 끝장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박 대령. 이지의 사단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참모장은 사단장의 눈과 귀이자 손과 발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직책이지.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야. 앞으로 잘해봅시다. 그것이 전부였다. 질책도 경고도 비아냥도 없었다. 그저 새로운 지휘관이 부하에게 건네는 의례적인 당부의 말. 하지만 그 평범한 말이 박 대령에게는 그 어떤 질책보다 더 무섭고 고통스럽게 다가왔다. 그녀는 그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다. 그의 실수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일처럼 혹은 신경 쓸 가치조차 없는 해프닝으로 치부해버린 것이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는 일이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온 박 대령은 탈진한 사람처럼 의자에 주저앉았다. 폭풍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지금은 모든 것이 고요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을 뿐이었다. 그는 앞으로 자신에게 닥쳐올 가혹한 시간들을 예감했다. 이지혜라는 이름의 거대한 폭풍이 백호사단 전체를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지의 사단장이 부임한 후 백호사단에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 바람은 박진철 대령에게는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었다. 이 사단장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전투복 차림으로 사단 내 구석구석을 순찰했다. 그녀는 불필요한 의전이나 격식을 요구하지 않았고 보고서의 형식보다는 그 안에 담긴 내용의 진실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처음 며칠간 박 대령은 납작 엎드린 채 그녀의 지시를 군말 없이 따랐다. 휴게실에서의 실수는 그의 발목을 잡는 족쇄와도 같았다. 그는 이 사단장의 눈에 띄는 모든 행동을 극도로 자제하며 오직 참모장으로서의 임무에만 몰두하는 척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들끓는 반감과 불안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여자라고 군대를 뭘 알겠어. 저것도 며칠이나 가겠나. 그는 이 사단장의 모든 행보를 평가절하하며 스스로를 위안했다. 그녀가 야간 훈련 현장을 예고 없이 방문하여 병사들과 함께 진흙탕을 구르는 모습을 보면서도 보여주기식 쉬울 뿐이라고 애써 외면했다.
하지만 이 사단장의 변화는 쇼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단 내 여군들의 고충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었고 남성 중심적인 군 문화 속에서 겪는 불합리한 차별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기 시작했다. 여군 휴게 시설을 확충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전례 없이 강도 높게 실시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질서에 익숙해져 있던 남성 간부들의 불만을 자아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하지는 못했지만 술자리나 사적인 모임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불만의 중심에는 늘 박진철 대령이 있었다. 그는 이 사단장에게 직접 대항할 용기는 없었지만 동료나 후배 간부들이 쏟아내는 불평을 묵묵히 들어주며 암묵적으로 동조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는 행위와도 같았다. 참모장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사단이 아니라 무슨 여학교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전투력 강화를 해야 할 시간에 간담회나 하고 있으니 이러다 전쟁 나면 화장이나 하고 있을 겁니까? 박 대령은 그런 말들을 들으며 씁쓸하게 술잔을 기울였다. 그의 침묵은 불만을 가진 간부들에게 참모장님도 우리와 같은 생각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보이지 않는 전선이 이지의 사단장과 박진철 대령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사건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터졌다. 그날 저녁 박 대령은 작전처장, 군수참모 등 몇몇 핵심 참모들과 함께 사단 밖의 한적한 식당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억눌려 있던 불만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치마 두른 사단장 밑에서 군 생활하려니 아주 죽을 맛입니다. 차라리 전역을 하고 말지. 작전처장이 혀 꼬부라진 소리로 말했다. 그러게 말입니다. 여자가 지휘관이니 부대 기강이 서겠습니까? 병사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고요. 군수 참모가 맞장구를 쳤다. 그 순간 술에 취한 박 대령의 입에서 넘어서는 안 될 말이 튀어나왔다. 시끄러워. 다들 조용히 못해. 그 여자 내가 보기엔 군인도 아니야. 그냥 운 좋게 별단 정치군인일 뿐이지. 저런 사람 밑에서 백호사단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걸 보느니 내가 내 손으로 끝장을 내고 말겠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자괴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생을 바친 군대와 자신의 신념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것에 대한 울분이었다. 그 발언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술에 취한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사단 전체 간부 회의가 소집되었다. 이지의 사단장은 회의 시작과 함께 아무 말 없이 녹음기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회의실 전체에 어젯밤 식당에서 오고 갔던 대화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이 사단장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과 조롱,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끝장내겠다는 박진철 대령의 목소리까지. 회의실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모든 간부들의 시선이 박 대령에게로 향했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고 손발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녹음이 끝나자 이 사단장은 차가운 눈으로 박 대령을 바라보며 말했다. 박진철 대령, 이것이 그대가 말하는 백호사단의 명예인가? 이것이 그대가 지키고자 하는 군인의 자존심인가? 박 대령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쥘 뿐이었다. 나는 그대에게 실망한 것이 아니다. 그대의 편협함과 비겁함에 분노하는 것이다. 지휘관을 향한 불만은 계급과 직책을 막론하고 건의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다. 하지만 그대는 정정당당하게 맞설 용기조차 없이 뒤에서 비겁한 칼을 갈고 있었다. 그것은 군인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진철 대령을 오늘부로 참모장 직위에서 해임하고 대기 발령 조치한다. 감찰부는 어젯밤 자리에 동석했던 모든 인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그것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박 대령의 처참한 패배로 끝이 났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자존심 그리고 평생을 바친 군인으로서의 인생까지도. 그는 텅 빈 눈으로 회의실을 나서는 이지의 사단장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사단장 직위 해임 및 대기 발령. 군인에게 있어 이 8글자는 살아있는 유령이 되라는 선고와 같았다. 박진철 대령의 세계는 그날 이후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어제까지 그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사단의 모든 것이 이제 그를 투명 인간 취급했다. 그의 어깨 위에서 빛나던 대령 계급장은 더 이상 권위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죄를 증명하는 낙인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가 참모장실에서 개인 물품을 정리하던 날,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다. 굳게 닫힌 집무실 문들 너머로 느껴지는 인기척과 나지막한 수군거림이 그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문이 열리고 마주치는 부하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시선을 피하거나 어색하기 짝이 없는 경례를 붙이고는 황급히 자리를 떴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엮이고 싶지 않다는 노골적인 기피와 약간의 통쾌함마저 서려 있었다. 어제의 호랑이는 오늘 이빨 빠진 개가 되어 있었다. 박 대령이 새로 배정받은 사무실은 본관에서 멀리 떨어진 낡은 부속 건물의 2층 구석이었다. 창문도 없는 작은 공간에는 주인을 잃은 지 오래된 낡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먼지 쌓인 서류 캐비닛이 전부였다. 한때 백호사단의 모든 작전과 훈련 계획이 그의 책상 위에서 결정되었지만 이제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수십 년간 방치된 폐기 서류들을 분류하는 일뿐이었다. 그것은 일이 아니었다. 시간을 죽이며 스스로를 좀먹게 만드는 형벌이었다. 첫 며칠은 분노로 버텼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이지혜라는 여자 하나의 교활한 계략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실수는 분명 있었지만 이 정도로 무자비하게 짓밟힐 정도는 아니라고 스스로를 변호했다. 그는 언젠가 복수할 날을 상상하며 자신을 이렇게 만든 자들을 저주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를 좀먹는 것은 분노가 아닌 고독이었다. 점심시간이면 그는 혼자 식당 구석에 앉아 밥을 먹었다. 한때는 그와 겸상하기 위해 줄을 서던 후배 장교들이 이제는 그의 그림자조차 피했다. 어쩌다 눈이라도 마주치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리는 그들의 모습은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저녁이면 텅 빈 숙소로 돌아와 홀로 술을 마셨다. 술 기운에 잠시 잊었던 굴욕감은 다음날 아침이면 더욱 지독한 숙취가 되어 그를 덮쳤다. 그는 철저히 혼자였다. 그를 가장 비참하게 만든 것은 그를 동정하던 이들의 태도 변화였다. 녹취록 사건 직후 몇몇 동료들은 은밀하게 그를 찾아와 사단장님이 너무하셨다. 우리는 참모장님 편이다라며 위로를 건넸었다. 하지만 이지의 사단장의 지휘 체계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그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이 사단장은 박 대령을 내친 이후 보복성 인사를 하거나 다른 간부들을 추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능력 있는 장교들을 과감하게 발탁하고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녀의 리더십은 박 대령이 보여주기식 쇼라고 폄하했던 것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여자 사단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반감은 점차 새로운 리더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뀌어 갔다. 박 대령과 뜻을 같이 했던 이들은 이제 새로운 권력에 순응하거나 혹은 다음 숙청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납작 엎드렸다. 박 대령은 이제 그들에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과거일 뿐이었다. 한편 이지의 사단장은 집무실에서 박진철 대령의 인사기록 카드를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내려갔다. 그의 기록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각종 훈련과 작전에서 세운 공적, 부하들을 아꼈던 일화들, 그리고 백호사단에 대한 남다른 애정까지. 그녀는 박 대령을 내치면서 느꼈던 복잡한 감정을 떠올렸다.
분노와 실망감도 컸지만 한편으로는 아까운 인재를 잃는다는 안타까움도 있었다. 강한 신념을 가진 군인. 하지만 그 신념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을 때 그것은 가장 위험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 그녀는 박대령의 녹취록을 다시 떠올렸다. 그 안에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선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깊은 공포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를 단순히 징계하고 끝낼 생각이 아니었다. 만약 그가 이 추락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공포와 편견의 실체를 마주할 수만 있다면 그는 그 누구보다 강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오롯이 박대령 자신의 몫이었다. 그녀는 그저 그가 스스로 깨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과 공간을 던져주었을 뿐이다. 시간은 박대령의 편이 아니었다. 그의 영혼은 먼지 쌓인 사무실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한때는 호랑이처럼 포효하던 그의 목소리는 이제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부하들의 경멸 어린 눈초리와 텅 빈 사무실의 적막이 그를 질식시켰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할 용기조차 없었다. 추락은 끝이 없었고 고립의 어둠은 한없이 깊었다. 대기 발령 상태로 맞이하는 주말은 평일보다 더한 고문이었다. 부대 안에 남아있자니 자신의 비참한 신세만 더욱 도드라졌고 그렇다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는 아내와 대학생 딸에게 차마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했다. 그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잠시 보직이 변경되었다는 궁색한 거짓말을 둘러댔을 뿐이다. 군인으로서의 명예,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권위. 그가 평생을 지켜왔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깨닫는 것이 두려웠다. 토요일 저녁 박대령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 현관문을 열었다. 어색한 침묵이 그를 맞았다. 아내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지만 그늘진 얼굴은 감출 수 없었다. 문제는 딸 서연이었다. 부대 개방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를 따라와 군복 입은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딸. 그녀는 아버지를 본체만체하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식탁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당신 요즘 너무 말랐어요. 별일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박대령의 무뚝뚝한 대답에 대화는 다시 끊겼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서연이 식탁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숟가락을 드는 대신 차가운 눈으로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빠. 그 목소리에는 원망과 실망감이 가득 담겨 있었다. 아빠 정말 별일 없으세요? 학교에서 다 들었어요. 아빠 부대에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 사단장님이 부임하셨다고 우리과 친구들 전부 대단하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도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군대도 드디어 바뀌는구나. 우리 아빠는 그런 멋진 분 밑에서 나라를 지키는구나 하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런데 아빠가 그 사단장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도 들었어요. 인터넷 군인 커뮤니티에 다 퍼졌더라고요. 백호사단 참모장, 신임 여단장에게 막말 후 직위해제. 아빠 이름만 안 나왔지 누가 봐도 아빠 이야기였어요. 박 대령은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아내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다. 아빠 부끄러웠어요.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친구들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존경했던 우리 아빠가 제가 책에서나 보던 그런 꼰대였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여자는 군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자는 지휘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빠가 평생 지켜온 군대가 그렇게 시시하고 편협한 곳이었어요? 딸의 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박 대령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부하들의 경멸도 동료들의 외면도 이만큼 아프지는 않았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서 듣는 꼰대라는 말, 그 경멸 어린 눈빛은 그의 마지막 방어벽마저 허물어뜨렸다. 그는 평생 군인이라는 갑옷을 입고 살아왔다. 그 갑옷이 자신을 정의하고 지켜준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딸의 눈에 비친 그는 명예로운 군인이 아니라 그저 시대에 뒤떨어진 편협한 늙은이에 불과했다. 그날 밤 박대령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텅 빈 거실에 나와 욕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생기를 잃고 퀭한 눈의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민낯을 마주했다. 자신의 신념이 얼마나 오만하고 독선적인 것이었는지, 자신의 자존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를 깨달았다. 이지의 사단장을 향한 분노는 사실 자신의 굳건했던 세계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공포심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그는 변화가 두려웠고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새로운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는 책상에 앉아 펜을 들었다. 처음에는 복직을 위한 형식적인 반성문을 쓰려 했다. 하지만 펜 끝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그는 자신의 치부를, 부끄러움을,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을 꾸밈없이 적어 내려갔다. 그것은 더 이상 상관에게 올리는 보고서나 반성문이 아니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고백이자 사죄의 편지였다. 사단장님께, 저는 오늘까지도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진정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저의 오만함이 사단장님 개인에게 드린 모욕을 넘어서 이 군대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려 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는 군인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세상을 보는 눈을 닫고 있었습니다. 저를 경멸하던 제 딸의 눈 속에서 저는 비로소 부끄러움을 알았습니다.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추락한 자신에 대한 연민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과오를 직면한 자만이 흘릴 수 있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자 그의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사라진 듯 했다. 물론 이것으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의 군 생활은 이대로 끝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처음으로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마주한 긴 밤이 지나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박진철 대령은 사단장실 비서실에 편지 봉투 하나를 전달했다. 군 내부 우편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한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진심이었다. 비서실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굳은 표정의 박 대령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봉투를 받아들었다. 편지가 이지의 사단장의 책상 위에 놓이기까지 박 대령에게는 영겁과도 같은 시간이 흘렀다. 그는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먼지 쌓인 사무실로 돌아가 조용히 운명의 처분을 기다렸다. 이지의 사단장은 박 대령의 편지를 조용히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표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그 행간에 담긴 고통과 진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수많은 보고서와 탄원서를 받아보았지만 이처럼 날것의 자기 고백이 담긴 글은 처음이었다. 특히 자신의 딸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는 대목에서 그녀는 잠시 시선을 멈추었다. 이것은 계산된 행동이 아니었다. 한 인간이 자신의 세계가 무너진 폐허 위에서 써내린 진솔한 언어였다. 그녀는 박 대령을 단순히 내치는 것은 가장 쉬운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백호사단에 아무런 교훈도 남기지 못할 터였다. 박 대령과 같은 생각을 가진 간부들은 더욱더 입을 다물고 변화에 대한 저항은 물밑으로 더욱 깊이 스며들 것이다. 진정한 변화는 처벌이 아닌 이해와 설득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완고한 저항자야말로 가장 위대한 변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었다.
자신이 굳게 믿었던 편견의 실체를 깨달은 사람. 그는 이제 그 편견의 가장 날카로운 비평가가 될 수 있다. 이지혜 사단장은 결심을 굳혔다. 며칠 후 박진철 대령에게 사단장실 호출 명령이 떨어졌다. 부대 전체가 술렁였다. 마침내 올 것이 왔다고 참모장의 불명예 전역이 결정되었을 것이라고 모두가 수군거렸다. 박 대령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그는 군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마지막 인사를 할 마음의 준비를 하며 사단장실로 향했다. 사단장실의 공기는 무겁고 서늘했다. 이지혜 사단장은 책상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박 대령에게 자리를 권하는 대신 일어서서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 백호 사단의 훈련장이 한눈에 들어왔다. 박 대령, 자네가 보낸 편지는 잘 읽었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진심이 느껴지더군. 하지만 진심만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실수는 아니었지.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박 대령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체념은 때로 사람을 초연하게 만들었다. 처분이라. 자네를 이대로 전역시키는 것이 가장 깔끔한 처분이겠지.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생각이야. 이 사단장은 몸을 돌려 박 대령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깊고 강렬했다. 나는 자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네. 용서가 아니야. 시험이지. 박 대령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우리 사단은 새로운 전투력 측정 모델이 필요하네. 남군과 여군이 각자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에 맞게 최적의 전투 능력을 발휘하고 나아가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통합 전투력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게. 그것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다. 여군은 전투부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믿었던 자신에게 남군과 여군의 통합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라니. 이것은 기회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형벌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박 대령이 무언가 말하려 하자 이 사단장이 손을 들어 막았다. 자네만큼 그 일에 적임자는 없다고 생각하네. 자네는 누구보다 여군은 안 된다는 논리를 잘 알고 있겠지. 그 모든 편견과 반대 논리를 자네 스스로 깨부숴 보라는 말이야. 자네가 가진 수십 년의 작전 및 훈련 경험을 총동원해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통합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성공시켜. 만약 자네가 해낸다면 그것이 자네의 진정한 반성이자 백호사단에 대한 속죄가 될 것이야.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썩어 없어질 운명에서 건져주었지만 그를 던져 넣은 곳은 편안한 육지가 아니라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망망대해였다. 성공하면 재기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두 번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바다. 하지만 저에게는 딸을 부아도 권한도 없습니다. 박 대령이 힘겹게 말했다. 권한과 인력은 자네가 증명해서 얻어내는 거야. 자네의 계획이 타당하다면 내가 힘을 실어주지. 하지만 시작은 혼자 해야 할 걸세. 자네를 불신하는 사람들 속에서 자네의 진정성과 능력을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해. 이것이 내가 자네에게 주는 두 번째 기회다. 박진철 대령은 입술을 깨물었다. 두려움과 막막함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서 오랫동안 꺼져 있던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도전이었다.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편견과 그리고 자신을 불신하는 세상 전체와 맞서 싸워야 하는 외로운 싸움. 그는 허리를 펴고 이지혜 사단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경례를 붙였다. 명 받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사단장실을 나오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앞에는 이제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적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늪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보다는 나았다. 두 번째 기회는 그렇게
가장 가혹한 시험의 형태로 그에게 주어졌다. 두 번째 기회라는 말은 허울 좋은 포장이었다. 박진철 대령이 마주한 현실은 시베리아의 황량한 벌판과도 같았다. 그의 새로운 직함은 통합전투력 훈련 프로그램 기획단장. 이름은 거창했지만 기획단원은 그 자신 하나뿐이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낡은 사무실과 스스로 증명하라는 사단장의 막막한 명령뿐이었다. 그의 첫 번째 업무는 자료 수집이었다. 그는 각 부대에 흩어져 있는 여군들의 체력 측정 결과, 주특기 훈련 성과, 그리고 과거에 접수되었던 고충 및 건의사항들에 대한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노골적인 태만과 은근한 조롱이었다. 인사처에서는 해당 자료는 개인정보라 열람이 불가하다며 발을 뺐고, 작전처에서는 전투력과 무관한 자료를 요청할 시간이 있으면 훈련 계획이나 검토하라는 비아냥 섞인 답변을 보내왔다. 그들은 박 대령의 새로운 임무를 사단장이 내린 일종의 소일거리 혹은 유배형으로 취급했다. 몰락한 권력에 대한 비참한 확인 사살이었다. 박 대령은 굴하지 않고 직접 현장을 뛰기로 했다. 그는 훈련장을 찾아가 병사들을 만나려 했다. 하지만 그곳의 벽은 더욱 차갑고 견고했다. 남군 병사들은 그를 대놓고 무시하거나 삐딱한 태도로 일관했다. 대령님, 혹시 저희 전투화에 리본이라도 달아주시렵니까? 여군들이랑 같이 훈련하면 포복 속도도 맞춰줘야 합니까? 완전 유치원 소풍이 따로 없겠습니다. 한때 자신이 내뱉었던 혹은 묵인했던 편견의 말들이 이제 칼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왔다.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들의 조롱을 삼켰다. 여군들의 반응은 더욱 절망적이었다. 그들은 깊은 불신과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에게 박진철 대령은 자신들의 최고 지휘관을 모욕하고 여군 전체를 폄하했던 공공의 적이었다. 그가 다가가 질문이라도 하려 하면 그들은 마치 투명 장막이라도 치듯 모든 감정을 지우고 지극히 형식적이고 사무적인 답변만을 반복했다. 훈련 환경에 만족하십니까? 네, 만족합니다. 개선할 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의 다친 마음 앞에서 박 대령은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그들의 진짜 목소리를 듣고 싶었지만 그가 과거에 쌓아 올린 불신의 벽이 너무나도 높았다. 좌절감이 그의 목을 조여오던 어느 날 오후, 그는 소총 사격 훈련장을 무기력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그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다. 수색대 소속의 김수진 중위였다. 그녀는 남군 병사들과 섞여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사격에 임하고 있었다. 그녀의 사격 실력은 월등했다. 하지만 잠시 후 이어진 전술 기동 훈련에서 중대장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녀를 지휘조로 빼고 통신병 임무를 맡겼다. 가장 위험하고 힘든 돌격조에는 어김없이 남군들만 편성되었다. 박 대령은 김중희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짧은 실망과 체념의 빛을 놓치지 않았다. 훈련이 끝난 후 박 대령은 김중희에게 다가갔다. 또다시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 그를 맞았다. 김중희, 아까 사격 실력이 아주 인상 깊더군. 그는 의례적인 칭찬 대신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런데 왜 돌격조에 지원하지 않았나? 김중희의 사격 실력이라면 충분히 선봉에 설 수 있었을 텐데. 김수진 중위는 잠시 놀란 듯 했다. 이전까지 그 어떤 남성 상관도 그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다. 그들은 언제나 그녀를 여군 장교로 대했지 전투원으로 대한 적은 없었다. 제가 지원한다고 해도 받아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는 마침내 딱딱한 가면을 벗고 씁쓸한 진심을 내뱉었다. 여군은 항상 후방 지원이나 행정 업무가 제격이라고들 생각하시니까요. 위험한 임무는 저희에게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배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저희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박 대령은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배려라는 이름의 차별. 그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김중희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군용 전투 장비의 문제점, 남성 위주로 설계된 훈련 시나리오의 한계, 그리고 무엇보다 증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여군들의 깊은 좌절감에 대해 들었다. 그날 이후 김수진 중위는 박대령의 유일한 조력자가 되었다. 물론 그녀 역시 박대령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최초의 고위 장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에게 협조할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박대령을 다른 여군들에게 소개해 주었고 박대령은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기록하며 밤을 새워 프로그램의 초안을 만들어 나갔다. 그의 프로그램은 단순히 남녀를 섞어 훈련하는 것이 아니었다. 근력, 지구력, 순발력, 정밀성, 상황 판단 능력 등 전투에 필요한 핵심 역량들을 세분화하고 성별에 상관없이 각 병사의 역량 테스트 결과에 따라 주특기와 임무를 재분배하는 시스템이었다. 힘이 좋은 병사는 중화기를, 지구력과 관찰력이 뛰어난 병사는 수색 및 정찰을, 침착하고 정밀한 병사는 드론 운용이나 저격 임무를 맡는 식이었다. 한 달 후 박대령은 참모회의에서 자신의 기획안을 발표했다. 반응은 냉담했다. 아니, 경멸에 가까웠다. 이게 지금 장난하자는 겁니까? 무슨 게임 캐릭터 능력치 나누는 것도 아니고. 작전처장이 코웃음을 쳤다. 이런 비현실적인 발상으로 사단의 전투력을 약화시킬 셈입니까? 참모장님, 아니 박대령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군요. 회의장은 조롱과 비웃음으로 가득 찼다. 박대령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굳어 있었다. 다시 한번 그는 모두의 앞에서 철저히 짓밟혔다. 하지만 이번의 굴욕감은 성격이 달랐다. 지난번에는 자신의 과오에 대한 수치심이었다면 이번에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싸우다 겪는 모욕이었다. 그는 묵묵히 기획안을 챙겨 들고 회의장을 걸어 나왔다. 등 뒤로 쏟아지는 비웃음 소리를 들으며 그는 가시밭길의 한가운데에 자신이 서 있음을 실감했다. 길고 외로운 싸움의 시작이었다. 참모회의에서의 공개적인 망신 이후 박진철 대령의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이지혜 사단장은 그를 다시 불렀다. 그녀는 참모들의 반대 의견 보고서를 한쪽으로 밀어두고 박 대령에게 말했다. 그들의 반대 논리는 예상했던 바다. 하지만 자네 기획안에서 가능성을 봤어. 전면적인 실시는 무리다. 대신 자네에게 작은 실험 부대 하나를 맡기지. 어느 부대에도 속하지 않는 오직 자네만이 지휘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인원은 자원자로만 받는다. 성공한다면 모두가 자네를 따를 것이고 실패한다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줄 알게. 그것은 벼랑 끝에서 던져진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박 대령은 즉시 자원자 모집 공고를 냈다. 예상대로 지원자는 거의 없었다. 실패가 예정된 프로젝트 박진철의 유배지에 누가 따라가겠는가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하지만 절망의 끝에서 기적처럼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지원서를 낸 것은 김수진 중이었다. 그녀는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몇몇 여군 동료들과 함께 기획단에 합류했다. 그들은 더 이상 배려라는 이름의 유리 천장 아래 머물고 싶지 않았다. 이어서 기존 부대에서 문제 하나 부적응자로 낙인 찍혔던 병사들이 하나둘씩 찾아왔다. 덩치만 컸지 전술 이해도가 떨어진다며 구박받던 남군 병사, 체력은 약하지만 컴퓨터와 기계 다루는 데는 귀신이었던 병사 등. 그들은 박 대령의 프로그램이 자신들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장교 2명과 병사 20명으로 구성된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언더독 부대가 탄생했다. 훈련은 처음부터 삐걱거렸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온 병사들은 어색함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특히 남군 병사들은 여군들과 함께 훈련하는 것을 여전히 못마땅하게 여겼다. 박 대령은 예전처럼 호통을 치거나 군기를 잡지 않았다. 대신 그는 훈련 첫날 부대원들을 모두 모아놓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자신이 얼마나 편협하고 오만한 군인이었는지, 신임 사단장에게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자신의 딸에게서 어떤 부끄러움을 느꼈는지를. 나는 너희들에게 존중을 가르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배울 생각이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이 어떻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지를 함께 증명해보자. 그의 솔직한 고백은 굳게 닫혀있던 부대원들의 마음을 조금씩 열었다. 그는 단순한 지휘관이 아니라 상처 입고 다시 일어서려는 동료처럼 보였다. 훈련은 그의 기획안대로 진행되었다. 모든 부대원은 성별 구분 없이 동일한 기초 체력 및 전투 기술 훈련을 받았다. 이후 정밀 검사를 통해 개인별 능력치를 데이터화했고 그에 따라 주특기 팀을 구성했다. 힘과 체력이 월등한 병사들은 돌격 및 중화기 팀으로, 민첩하고 지구력이 강한 병사들은 정찰 및 침투팀으로, 사격술과 관찰력이 뛰어난 병사들은 엄호 및 저격팀으로 나뉘었다. 김수진 중위는 정찰팀의 팀장을 맡았다. 결정적인 변화는 한 야간 침투 훈련에서 일어났다. 가상의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목표물을 확보하는 고난도 훈련이었다. 정찰팀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적의 경계망을 파악하는 임무를 맡았다. 팀원이었던 한 남군 병사가 긴장감 때문에 실수를 연발하며 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다. 그때 김수진 중위가 나섰다. 그녀는 뛰어난 독도법과 동물적인 감각으로 새로운 침투로를 개척했고 적의 허를 찌르는 데 성공했다. 이후 목표 지점에서 중화기를 운반해야 하는 상황이 닥쳤다. 여군들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때 돌격팀의 남군 병사들이 나섰다. 그들은 말없이 무거운 장비를 나눠지고 가파른 능선을 단숨에 주파했다. 그들은 서로의 약점을 비난하는 대신 자신의 강점으로 동료의 약점을 메워주었다. 훈련은 대성공이었다. 숙소로 돌아온 부대원들 사이에는 이전과 다른 공기가 흘렀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며 싹튼 동료애와 신뢰였다. 자신을 구박하던 부대에서 문제아 취급받던 남군 병사가 김수진 중위에게 다가와 말했다. 중위님, 아까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김중위도 웃으며 대답했다. 자네가 없었으면 우린 그 무거운 걸 옮기지 못했을 거야. 우리 모두가 해낸 거지. 그들의 작은 성공은 조용한 파문을 일으켰다. 파일럿 부대의 훈련 성과가 정기 평가에서 사단 내 다른 엘리트 부대들을 상회하는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들을 비웃던 다른 병사들도 점차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훈련장 한쪽에서 들려오던 조롱의 소리는 점차 잦아들었다. 어느 날 저녁 박 대령이 홀로 훈련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있을 때 한 상사가 그를 찾아왔다. 그는 과거 박 대령의 부하였지만 녹취록 사건 이후 그를 가장 노골적으로 무시했던 사람 중 하나였다. 저 대령님, 요즘 하시는 그 훈련 도대체 뭡니까? 저희 부대 애들이 온통 그 이야기뿐입니다. 자기들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난리입니다. 그 상사의 멋쩍은 질문 속에서 박 대령은 마침내 두껍게 얼어붙었던 불신과 냉소의 얼음이 녹아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그의 귓가에는 그 어떤 함성보다도 크고 희망차게 울려 퍼졌다. 얼음이 녹는 소리는 이내 거대한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되어 사단 전체로 퍼져나갔다. 박진철 대령의 파일럿 프로그램 일명 백호 챌린지 프로그램은 더 이상 조롱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혁신과 변화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이지의 사단장은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연말에 있을 사단 전체 전술 훈련 경연대회에
박대령의 파일럿 부대를 정식으로 참가시키겠다고 공표했다. 그 결정에 사단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작전처장을 비롯한 기존 참모들은 검증되지 않은 부대에게 사단의 명예를 맡길 수 없다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그들의 눈에 박대령의 성공은 여전히 운 좋은 이변일 뿐이었고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다. 하지만 이 사단장은 단호했다. 군대는 실력으로 말하는 곳이다. 그들의 실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이번 경연대회에서 명백히 증명될 것이다. 경연대회는 백호사단의 모든 정예부대가 참가하는 1년 중 가장 크고 중요한 훈련이었다. 3박 4일간 실탄과 공포탄을 섞어 사용하며 벌어지는 실전적인 모의 전투. 박대령의 오합지졸 부대가 사단의 최정예 수색대대나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기갑대대와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모두에게는 무모한 도전으로 보였다. 대회 첫날 박대령의 부대는 예상대로 고전했다. 기존의 전술에 익숙한 다른 부대들의 막강한 화력과 물량 공세 앞에서 그들의 유연한 전술은 힘을 쓰지 못하는 듯했다. 하지만 박대령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부대원들에게 강조했다. 우리는 힘으로 싸우는 부대가 아니다. 머리로 싸우고 팀워크로 싸우는 부대다. 적이 우리를 얕볼수록 우리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질 것이다. 둘째 날 밤 경연대회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대회 본부로부터 각 부대에게 가상의 적 지휘부가 위치한 독수리봉을 점령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독수리봉은 험준한 절벽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였다. 모든 부대들이 정면 공격로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화력전을 벌이고 있을 때 박대령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김수진 중위가 이끄는 정찰팀에게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배후의 암벽을 타고 침투하라는 거의 자살에 가까운 임무를 부여했다. 김중위 할 수 있겠나? 박대령의 눈에는 과거의 오만이 아닌 부하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저희를 믿어주시는 겁니까? 나는 자네를 믿는 것이 아닐세. 자네들의 능력을 믿는 거지. 김중희와 정찰팀은 한밤의 어둠을 틈타 암벽 등반을 시작했다. 한편 박대령은 남은 병력으로 정면에서 소규모 교전을 벌이며 적의 시선을 붙잡아 두는 기만 작전을 펼쳤다. 모두가 박대령의 부대가 전멸 직전이라고 생각했을 때 독수리봉 정상에서 신호탄이 터져나왔다. 김수진 중위의 정찰팀이 적 지휘부를 성공적으로 제압한 것이다. 경연대회는 그것으로 사실상 끝이 났다. 가장 적은 손실로 가장 중요한 목표를 달성한 박대령의 부대가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연병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과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이내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박대령의 부대원들을 향한 찬사이자 낡은 관성을 깨트린 새로운 변화에 대한 경의의 표시였다. 경연대회가 끝나고 작전처장이었던 그의 옛 동료가 쭈뼛거리며 다가와 경례를 붙였다. 박대령 아니 단장님, 제가 틀렸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박대령은 그저 그의 어깨를 두드려줄 뿐이었다. 승리의 기쁨보다 더 큰 무언가가 그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다. 그날 저녁 박대령은 이지의 사단장과 함께 훈련장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섰다. 노을이 지는 훈련장에서는 그의 부대원들이 성별 구분 없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웃으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다. 자네는 불가능한 것을 해냈어. 단순히 프로그램을 성공시킨 것이 아니라 이 부대의 생각을 바꾸었네. 자네야말로 진정한 군인이야, 박대령. 사단장의 칭찬에 박대령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사단장님. 그는 환하게 웃고 있는 부대원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는 길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저들이야말로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 없었다. 그는 명예와 자존심이라는 낡은 갑옷을 벗어 던지고 존중과 신뢰라는 새로운 갑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계급이나 성별이 아닌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료 그 자체를 바라볼 줄 아는 진정한 지휘관으로 거듭난 것이다. 전술 훈련 경연 대회의 결과는 단순한 순위 바뀜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것은 백호사단 전체의 거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 지각 변동이었다. 박진철 대령의 백호 챌린지 프로그램은 이제 사단의 정식 훈련 체계로 채택되었고 그는 다시 참모장직에 복귀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박 대령이 아니었다. 그의 집무실 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고 병사들은 계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그를 찾아와 훈련과 부대 생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그는 호통 대신 경청을, 명령 대신 설득을 택했다. 이지혜 사단장과 박진철 참모장이 이끄는 백호사단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다. 단순한 화력이나 병력의 문제가 아니었다. 부대원들 사이에 흐르는 깊은 신뢰와 존중,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자신감이 부대의 전투력을 질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남군과 여군은 더 이상 서로를 경쟁자나 이질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강점을 존중하고 약점을 보완해주는 최고의 전우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이지혜 사단장의 임기가 끝나고 전역을 하게 되는 날이 왔다. 그녀의 전역식은 과거 어느 지휘관의 전역식보다도 특별했다. 수많은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플래카드를 들고 나와 그녀와의 이별을 아쉬워했다. 그 중에는 우리의 영원한 사단장님,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사단장님이 가르쳐 주신 진정한 군인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같은 문구들이 가득했다. 전역식의 송사를 맡은 것은 당연히 박진철 참모장이었다. 그는 단상에 올라 연병장을 가득 메운 병사들과 떠나는 지휘관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감정이 실려 있었다. 저는 오늘 한 분의 위대한 지휘관을 떠나보내는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저의 상관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편협했던 세상을 깨뜨리고 저에게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스승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는 이지혜 사단장과 처음 만났던 날을 회상했다. 휴게실에서의 오만했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자신을 징계하는 대신 가장 가혹한 시험으로 기회를 주었던 그녀의 결단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사단장님께서는 저에게 사람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계급장과 군복 뒤에 숨어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강함은 철모와 전투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눈을 마주보고 함께 나아가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사단장님, 당신은 저의 반성이었고 이 군단의 변화 그 자체였습니다. 당신이 뿌린 씨앗이 이곳 백호사단에서 어떻게 자라나고 꽃 피우는지 하늘에서도 자랑스럽게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진심 어린 송사에 많은 병사들이 눈물을 훔쳤다. 이지혜 사단장 역시 눈시울이 붉어진 채 단상에 올라 박 대령의 손을 힘껏 맞잡았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명령이라며 웃어 보였다. 백호사단 장병 여러분, 나는 오늘 군복을 벗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한 동료로 남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장 훌륭한 참모였던 박진철 대령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내가 없더라도 이곳에 우리가 함께 만든 변화의 바람이 멈추지 않도록 지켜주시오. 당신이야말로 내가 믿는 진정한 군인이니까. 전역식이 끝나고 며칠 후 새로 부임한 사단장은 박진철 참모장의 능력을 높이 사글을 유임시켰다. 어느 평범한 오후 박 참모장은 훈련장을 순찰하고 있었다. 간부 휴게실 앞을 지나던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얼마 전 새로 전입 온 신임 여군 소위가 긴장한 얼굴로 휴게실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박 참모장은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미소로 말했다. 왜 들어가지 않고 거기 서 있나? 저 감히 들어가도 될지 몰라서. 신임 소위는 쩔쩔매며 대답했다. 박 참모장은 휴게실 문을 활짝 열며 그녀에게 길을 비켜주었다. 무슨 소리? 어서 들어가서 편히 쉬어. 훈련 받느라 고생 많았는데. 그리고 그는 휴게실 안에서 쉬고 있던 다른 남군 병사들을 향해 나지막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 다들 새 동료에게 자리 좀 만들어주지. 우리는 모두 같은 군복을 입은 자랑스러운 백호사단의 군인이니까. 그의 말에 병사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신임 소위를 반갑게 맞았다. 휴게실 안에는 어색함이나 차별 대신 따뜻한 동료애와 웃음소리가 가득 찼다. 박진철 참모장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한때는 청소나 하라는 오만한 말이 울려 퍼졌던 그 공간이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가치와 정신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휴게실을 나와 다시 훈련장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희망찼다. 저 멀리 백호사단의 깃발이 석양을 받아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용기 있는 변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지평이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